사건의 문이 열리다. 2005년 11월 부산 사상구 외곽의 오래된 하숙촌. 퇴근길에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저녁. 경찰은 3층 원룸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부패한 냄새가 밀려왔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감쌌고 형광등의 미세한 떨림이 천장 위에서 울렸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다. 커피잔에는 굳은 찌꺼기, 달력은 11월 5일에서 멈춰 있었다. 침대 시트는 매끈했고 세면대에는 물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현장의 첫 인상은 이상할 정도로 질서정연했다. 마치 누군가가 정리된 죽음을 연출한 듯했다. 형사가 옷장을 열었을 때 짙은 냄새가 터져나왔다. 안쪽에는 젊은 여성이 웅크린 채 있었다. 얇은 담요가 몸을 덮고 있었고 머리카락 일부가 흘러내려 뺨을 가렸다. 이름은 윤석영, 29살, 인근 사무실 회계 담당자였다. 사건 현장을 지휘하던 강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스스로 들어갈 수는 없지.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 한마디가 현장의 공기를 뒤틀었다. 수사팀은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벽과 바닥에 미세한 흔적을 채취했다. 혈흔 반응은 미약했지만 장판 틈에서 희미한 적색 반점이 검출됐다. 포렌식 담당관은 즉시 샘플을 봉인했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삐뚤게 눌린 글씨가 남아있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누군가 나를 놓지 못했을 것이다. 그 문장은 사건의 첫 열쇠가 되었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사망 추정 시각은 엿새 전으로 분석됐다. 사인은 둔기로 머리를 맞은 외상성 출혈,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지만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침입 흔적을 남기려 한 것처럼 보였다. 현장에서 채취된 머리카락 카놀이 분석실로 옮겨졌다. 결과는 곧 도착했다.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 머리카락은 다른 여성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인을 하나씩 조사했다. 직장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윤석영은 조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다. 최근엔 퇴근 후 바로 귀가했고 특별히 만나는 사람도 없었다. 단 한 사람만이 예외였다. 전 동거인 최은빈. 두 사람은 2년 전까지 같은 집에 살았다.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를 만큼 가까웠지만 보증금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연락이 끊겼다. 은빈은 취조실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그 이후로 본 적 없습니다. 그녀의 말투엔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수사 기록에는 이상한 공백이 있었다. 윤석영이 사라진 시점, 은빈의 행적을 증명할 알리바이는 불완전했다. 수사관은 은빈이 일하는 사진관 근처의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11월 5일 밤 짙은 외투를 입은 여자가 골목을 지나 하숙촌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질은 흐렸지만 키와 체형은 일치했다. 포렌식팀은 마지막으로 옷장 안의 섬유편을 현미경으로 확대했다. 담요의 섬유 조직 사이에 미세한 실오라기가 박혀 있었다. 붉은색 니트 조각이었다. 조사 결과 그 소재는 은빈이 자주 입던 스웨터와 동일한 원사였다.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다. 조용한 방 한가운데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 있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문을 열었다. 11월 10일 부산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하나의 이름 위에 멈췄다. 최은빈. 그녀의 이름 옆에 붉은 줄이 그어졌다. 그림자 속의 이름들. 윤석영의 신원이 확인된 다음 날 수사팀은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진이 벽에 붙었다. 가운데엔 윤석영, 그 주위엔 3개의 이름. 최은빈, 이준호, 정모씨. 첫 번째 이름, 최은빈. 2년 전까지 그녀는 윤석영과 함께 살았다. 보증금 문제로 다투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은빈은 사진관에서 일하며 주변인들은 그녀를 조용하지만 불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밤마다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오래된 하숙촌 쪽을 바라보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두 번째 이름, 이준호. 피해자의 전 연인. 폭력 전과가 있었다. 수사관은 그의 손등에 남은 오래된 상처를 확인했다. 그러나 그의 알리바이는 명확했다. 사건 당일 밤 그는 지방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근무 기록과 통화 내역이 일치했다. 의심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 세 번째 이름, 정모씨. 피해자가 살던 원룸의 주인. 그는 세입자들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가 관리실에서 제출한 영상엔 사건 전후로
어떠한 출입 흔적도 없었다. 그의 이름도 리스트에서 지워졌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 최은빈. 11월 8일 밤, 부산 사상경찰서 강형사는 CCTV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화면 속 검은 외투를 입은 여성이 담장을 넘어 하숙촌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시간은 11월 5일 밤 10시 47분. 해상도는 낮았지만 신체 비율과 걸음걸이는 은빈과 일치했다. 조사실에서 은빈은 화면을 본 뒤 짧게 말했다. 나 아닌데요. 그 근처엔 사람 많아요.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마리들은 점점 그녀 쪽으로 모여들었다. 현장에서는 은빈 명의의 오래된 영수증이 발견됐다. 책상 서랍안 낡은 종이 한 장. 날짜는 2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시기였다. 의미 없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은빈이 집안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포렌식 팀은 머리카락 샘플과 함께 전자식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복원했다. 결과는 단순했다. 비밀번호는 2년 전과 같았다.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사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혔다. 머리카락 한 올, 낡은 영수증 한 장, 그리고 바뀌지 않은 비밀번호. 모든 조각이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한다. 그날 밤 수사팀의 화이트보드 중앙에 다시 이름 하나가 적혔다. 붉은 펜으로 굵게 덧칠된 글자. 최은빈. 그녀의 이름이 그림자 속에서 또렷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실의 흔적. 법의학 감정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윤석영의 CC는 해부대 위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감식 결과는 명확했다. 머리 뒤쪽. 단 한 번의 강한 타격. 둔기로 인한 외상성 출혈. 몸의 다른 부위엔 상처가 없었다. 방어 흔적도 버둥거림의 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공격자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피하지 않았다. 의사는 사망 시각을 11월 5일 밤 10시 전후로 추정했다. 손끝에는 얇은 상처가 있었고 손톱 밑에 미세한 피부 조각이 붙어 있었다. 현장에서 채취된 샘플이 즉시 분석실로 보내졌다. 강 형사는 메모에 짧게 적었다. 피해자, 끝까지 저항했다. 수사팀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하숙촌의 계단은 삐걱거렸고 희미한 세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바닥 일부가 다른 구역보다 더 반짝였다. 루미놀 반응이 푸른빛으로 번쩍였다. 누군가 피를 닦았다. 대충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지우려 한 흔적. 세제가 쓰인 부분 옆에서 가느다란 선이 남아있었다. 닥담한 자국, 급하게 멈춘 동작. 그 한 줄이 범인의 숨결처럼 남아있었다.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창틀 위 먼지는 그대로였다. 수사관들은 침입 흔적이 없는 침입을 의심했다. 누군가 침입의 흔적을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연출된 범죄였다. 11월 9일 오전 10시 본격적인 탐문이 시작됐다. 용의선상에는 여전히 한 사람, 최은빈. 그녀의 직장은 시내의 작은 사진관이었다. 근무표상으로는 오후 근무, 밤 10시까지. 하지만 사건 당일 9시 50분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없었다. 은빈은 알리바이를 제출했다. 10시 30분 친구들과 노래방에 있었다는 영수증. 카드 결제 시간 22시 31분.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한 가지 이상함을 발견했다. 해당 노래방의 CCTV가 사건 다음날 점검 이후로 초기화되어 있었다. 하필 그날 그 시간만 공백이었다. 수사관은 보고서에 썼다. 완벽한 알리바이는 때로 완벽해서 의심스럽다. 11월 10일 현장 인근 슈퍼의 주인 정씨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그는 사건 전날 밤 낯선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긴 외투, 모자, 그리고 작은 동전 지갑. 그녀는 말없이 테이프한 롤과 고무장갑 한 세트를 사갔다. 계산할 때 시선을 피했고 잔돈을 받지 않았다. 정씨는 CCTV 캡처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 여자요. 사진 속 인물은 최은빈이었다. 11월 11일 새벽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이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은빈의 원룸은 작은 공간이었다. 책상 위엔 현상액 냄새가 가득했고 구석의 쓰레기통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형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들어 올렸다. 안에는 찢어진 고무장갑 한 짝, 가느다란 갈색 얼룩이 손바닥 안쪽에 퍼져 있었다. 감식반은 즉시 봉인했고 6시간 후 결과가 도착했다. DNA
피해자 윤석영과 일치. 그 순간 사건의 퍼즐이 거의 완성됐다. 그러나 강 형사는 여전히 메모를 덮지 않았다. 열쇠의 행방. 그게 마지막 조각이다. 11월 12일 오후 하숙촌 하수구를 정밀 탐색하던 수사관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녹이 쓴 열쇠머리. 번호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윤석영의 원룸 도어락 예비키와 동일한 시리얼이었다. 범인은 열쇠를 버렸지만 완벽히 사라지게 하진 못했다. 수사 기록엔 그날 밤의 정황이 남아있다. 은비는 퇴근 후 잠시 사라졌다. 휴대전화는 9시 45분에 꺼졌고 다시 켜진 시간은 11시 20분. 그 사이 그녀는 하숙촌 근처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목격됐다. 목격자는 말했다.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강 형사는 증거 보관함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범인은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그 흔적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포렌식 결과 손톱 밑의 피부 조직 또한 은빈의 DNA와 일치했다.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으로 상대를 밀쳐내려 했다. 그저 한 번의 반응. 그러나 그것이 사건의 진실을 남겼다. 11월 13일 수사팀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현장의 혈흔 제거 흔적, 거짓 알리바이, 삭제된 CCTV, 구입한 장갑과 테이프, 버려진 열쇠, 손톱 밑의 DNA, 모든 실마리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8일 만에 수사팀의 화이트보드 중앙에 다시 한 이름이 써졌다. 붉은 펜으로 덧칠된 글자, 최은빈. 그날 밤 강 형사는 기록지의 첫 페이지를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이건 지우려다 남긴 진실의 흔적이다. 고백의 밤, 취조실의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늘한 조명이 천장 위에서 번졌다. 그 아래 최은비는 꼼짝하지 않았다. 36시간의 조사가 이어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눈동자는 고정되어 있었고 손끝의 힘만 미세하게 떨렸다. 형사가 서류처를 열었다. 검은 봉투 안에서 감정 결과가 꺼내졌다. ADN 일치, 피해자 윤석영. 형사는 말없이 종이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게 움직였다. 그 애는 나를 이해하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마디로 공기의 온도가 바뀌었다. 형사는 펜을 멈췄고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깜박였다. 은빈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사건 한 달 전 그녀는 빚에 쫓기고 있었다. 사진관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윤석영을 찾았다. 보증금, 그거 돌려줄 수 있지? 하지만 윤석영은 말했다. 그 돈 집 고치는 데 썼어. 이제 내 몫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다. 그러나 은빈의 머릿속엔 그 말이 남았다. 내 몫이야. 그 문장이 그녀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갔다. 11월 5일 밤 은빈은 퇴근 후 골목을 따라 걸었다. 주머니 속엔 오래된 열쇠가 있었다. 비밀번호는 변하지 않았다. 삑. 짧은 전자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윤석영이 놀란 얼굴로 돌아섰다. 왜 왔어? 침묵이 흘렀다. 은빈의 시야는 흐릿했다. 분노, 수치, 그리고 버려진 감정이 뒤섞였다. 그녀의 손이 근처의 나무 막대를 움켜쥐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렸다. 피가 벽에 튀었다. 윤석영은 쓰러졌다. 눈을 뜬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은빈은 한 걸음 물러섰다. 숨이 가빠졌고 귀 안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담요를 꺼내 윤석영의 몸을 덮었다. 괜찮을 거야. 잠깐만.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세제를 꺼내 피를 닦아 바닥을 문지르다 손이 떨렸다. 창문을 열어두고 도둑이 들어온 흔적을 꾸몄다. 시체를 옷장에 넣을 때 손목에 힘이 빠져나갔다. 열쇠를 버리고 장갑을 태웠다. 모든 행동은 증거를 지우기 위한 일이었지만 결국 그 흔적이 그녀를 다시 불러냈다. 취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은비는 고개를 숙이고 손등을 바라봤다. 말 한마디 없이 긴 침묵이 흘렀다. 형사가 기록지를 덮으려 할 때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 애 아직 숨쉬고 있었던 거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의 소견, 사망까지 약 10분의 시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그걸 알았다면 그날 구급차를 불렀을 거예요. 녹음기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부서진 듯한 음색. 한 문장만 남았다. 죄도 후회할 수 있나요? 그날 새벽 취조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기록지 상단에
새로운 제목이 쓰였다. 후회를 아는 죄. 침묵의 끝에서 2006년 2월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 200기로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의 이름 최은빈. 살인 혐의.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은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피해자 유가족석. 맨 앞줄에는 윤석영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손등 위엔 구겨진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피고인 최은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은빈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윤석영의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둘 다 여자잖아요. 왜 서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건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교도소 여성수감동. 그해 겨울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은비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종이 한 장, 볼펜 하나. 그녀는 몇 번이나 글을 썼다. 지웠다. 그 편지는 윤석영의 어머니에게 보내기 위해 쓴 것이었다. 내용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교정당국은 그것을 외부로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는 사건 기록에 남았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날 그 집의 문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가끔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멈출 줄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펜끝이 닿을 때마다 종이가 미세하게 울었다. 손가락 마디에는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국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상처는 윤석영의 손톱 자국이었다. 살아서 남은 유일한 연결. 10년이 흘렀다. 부산의 하숙촌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나 형사학교의 강의실에는 여전히 이 사건이 사례로 남아 있었다. 강의 제목은 감정의 고립이 만든 범죄. 기자는 기록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이 사건에서 악은 피보다 조용했다. 하나는 고독 속에서 죽었고 다른 하나는 고독 속에서 살아남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교도소의 불빛은 희미해졌다. 은비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작은 틈으로 들어온 빛이 그녀의 손 위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손, 아직도 그날의 온도를 기억해요.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기록은 거기서 끝났다. I do not know. I do not remember.